거의 뭐 장동혁 대표의 거의 꼬문까지 좀 당 운영을 당 전체를 보질 않고 뭐 이기적으로 그 사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 이 부분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데가 였고 양쪽을 극단화되고 양쪽 있다. 극단 쪽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잘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 보안 수사권 문제, 보안 수사권. 그다음에 공소 취소를 이렇게 같은 부분 이게 오로지 지금 증시를 좀 부양을 시키겠다는 그래서 그 뭐 이 젊은층들 소위 뉴 이재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거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모시고 당내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요. 또 최근 뭐 우리 부동산 대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런 경제 관련된 이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선이시죠? 예, 그렇죠. 아이고야, 오선이십니다. 할 거 다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데. 앞으로도 또 하시고. 하고 싶은 게 또 많으시고. 네, 회사도 다녀오시고. 네. 자, 신영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당에 출입을 하셨었나요? 맞습니다. 언제 하셨죠? 제가 그 의원님이 주중대사 끝나고 그럼 내가 좀 복귀하실 쉴 때, 때쯤이구나. 그 사이였고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그 이제 복귀하셔서 용산 처음 다시 나오셨을 때 제가 르뽀하면서 캠프를 쫓아다녔어요. 그때 후보님을 쫓아다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신없을 때라서. 맞아요. 예. 네. 자,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데 저 멱살 잡은 분은 이분이 아니고요. 권영진 아니고요. 권영진 의원입니다. 네. 네. 이분이 아닙니다. 조선하고 멱살 그거 잡으면 안 좀 되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영진 의원도 약간 숏퓨즈라고 그러죠. 이 성미가 급하긴 한데 그렇게 무리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제 왜 그랬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어디 가는 게 그렇게 상임위가 중요하지요. 네. 중요한데 그래도 뭐 멱살 잡을 것까지는 아니지요. 예, 근데 그건 뭐 네. 어쨌든 뭐 네. 저기 이 단체 이 대화방에 그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보통은 또 이렇게 어디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어디 합시다. 뭐 이렇게 좀 조율을 서로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조율이 막판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별 그 뭐 어디를 보내줘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네. 그 한 번인가 연락 와서 그 뭐 저기 내가 신청한 것 중에서 하나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저께 네. 발표 나는 거 보고 네. 저도 알았는데 네. 그 이 희망하고 조금 완전히 다를 때는 미리 조율을 하는 거 이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저걸 그 이유를 막론하고 네. 그렇게 이 폭력적으로 한 거는 이거 잘못된 거죠. 아마 의원님은 권영진 어디- 의원도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디 가셨어요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 또 전문 예. 분야로. 네. 예. 자, 일단 오늘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한쪽은 뭐 정부 어쨌든 야당에서 이제 예, 오셨으니까 예. 여당에 대한 뭐 비판 내용의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쪽은 이제 당내 이슈가 좀 있을 텐데 뭐부터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우리 그러세요? 진행자께서 편하신 대로 하지요. 근데 뭐 아무거나 요즘 하셔도- 어디 조금 나가면은 네. 뭐 한 방향만 너무 물어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내 얘기부터 할까요? 당내 얘기부터 네. 갈까요? 장동혁 대표는 언제까지 대표를 합니까?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 관련된 얘기만 자꾸 물어봐가지고 네. 네. 다음 주 바로 갈까요? 그거는 권 의원님도 대표하고 싶으세요? 그거는 그 저기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실은 지금 그 뒤에 이어진 질문까지 해서 네. 흐름이 있죠.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그 제가 장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된 거는 사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있어서 좀 반성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지난 정부를 만드는데 제가 그 사실상 선거 저기 책임자로서 네.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 말고 윤 대통령이 당선될 당선됐을 때 네. 네. 그때 선거의 총괄 책임을 맡았고 그래서 탄생의 책임이 있는데 예. 물론 뭐 계엄이라는 거는 뭐 갑자기 생긴 거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지만 예. 그때 조금 더
저기 이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내고 뭐 잘못 갈 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관여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데는 그게 뭐가 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야당이 된 상황에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할 될 때는 네. 그거를 그래도 경험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네. 그래서 경험을 그리고 또 특히 제가 5선을 하는 동안에 네. 당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헤쳐나갈 때 예. 지도부에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는 만큼 뭐 제가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어쨌든 분명하게 좀 짚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좀 목소리를 냈는데 전에 대통령이 잘못 갈 때 그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했던 점 반성 스스로 하시면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 같으니 이번에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런 취지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사실은 지난 네. 정부에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그 R&D 예산을 그 왕창 삭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도 그런 식의 어떤 조금 이 독선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까 말까 그때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요. 네. 글쎄요. 근데 안 낸 거 그래서 내가 내겠지요. 네네네. 아 그럼 장동혁 대표 제일 문제는 뭐예요? 문제점은? 그 좀 당 운영을 네. 당 전체를 보질 않고 뭐 이기적으로 네. 아. 그 사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 이 부분이 어떤 거죠 그게? 그 지금 뭐 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 전반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 흐름의 변화를 예. 옛날에는 왜 우리 정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의 분포가 이 종 모양 혹은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운데를 이 중도로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네, 옅어지고 네, 네, 왼쪽으로 네, 갈수록 점점 옅어지고 가운데 좀 막 두껍게 네.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치적으로 그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그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도 네. 이 모습이 그런 분포 모습이 이 좀 이렇게 쌍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데가 옅고 양쪽을 극단화되고 양쪽 있다. 극단 쪽이 네.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도 비슷합니다만 우리 당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당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거나 당내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지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선거에서 우리가 그 이기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극단에 있는 사람만 가지는 안 되고 예.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소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게 뭐 그게 뭐 저는 저 한동훈 그 의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 네. 그런 식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뭐 본인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으면은 뭐 상관없지요. 근데 이제 본인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좋게 된다는 거지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숫자가 과거보다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네. 우리가 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뭐 최근에 왜 그 정점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그게 그 국민을 바라봐야 될 거냐 당원을 바라봐야 될 거냐 예. 뭐 이런 저희 논쟁이 지금 불이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다 맞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게 그 네. 정점식 대표의 이 주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그 선관위에서 저 투표율이라든가 네. 그거 조작했다는 네, 문제가 네, 나오니까 또 거기 영합하는 발언도 하고 그랬다 네. 그러던데 이런 모습은 우리 사익을 추구하는 당이 것이다. 그렇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그 얻기 위해서 당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전에 사실은 과거 그 윤석열 정부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당시 원내대표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절연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왜 기자회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네. 좀 절연에 대해서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뭐 선거가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라서 당내 갈등이 또 추가되는 거는 뭐지 안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우리 당에서 어떤 정도의 울림이 있고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사퇴할지 그게 언제가 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좀 너무 조용하고 사퇴하게 할 예. 방법은 없는 거죠? 그 뭐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면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본인이 사퇴 안 하면은 없는 거지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권파의 입장도 좀 전하면 그 정도로 장동혁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뭐 당권파가 아닌 최고위원들 사퇴해. 직 걸고서 주장을 해.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냥 계속 사퇴하지 말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일단 장동혁이라고 하는 건 선출되는 권력이다. 어쨌든 그냥 뭐 비대위원장 앉힌 게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힌 대표인데 그냥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젠가요 조광환 최고위원 대표적인 당권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인 것 같다. 안철수가 움직이고 이제 권영세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책임 정치를 이야기할 거라면 지난 대선에서 그 대선 후보 세우는 과정에서의 책임부터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근데 그 하시더라고요. 얘기 아주 잘 해주셨는데 예. 뭐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시니까 네. 하면은 뭐그 저기 조 최고는 거의 뭐 장동혁 대표의 거의 꼬분같이 얘기해요. 근데 꼬분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네. 이 어쨌든 사용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이 지난번 대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은 애초에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대4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그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고심을 하다가 마침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해서 그럼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한덕수 총리가 이기면 한덕수 총리가 그 아까 얘기한 종이냐 아니면 양극화된 모습이냐 해서 중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좋고 그 만약에 또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해서 이기면은 왜 옛날에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전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데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이게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또 본인이 뭐 주장을 하고 했었고 예. 그래서 그 했는데 이제 우리 당원들이 원치를 않아 가지고 결국 예. 이제 김문수 후보로 그냥 갔고 그냥 네. 졌고 그랬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뭐 패배의 원인은 그게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선거 상황 자체지 그거를 뭐 제가 잘못했다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이거는 그냥 무슨 음해하기 위한 거지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지요. 아니 뭐 지난 대선 얘기까지 하면 갈 건 예, 없습니다만 네. 근데 그때 대선은 이기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예. 우리는 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이겨볼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그런 근데 좀 밖에서 볼 땐 기이하긴 했어요. 당에서 뽑힌 후보가 있는데 밖에 있는 후보를 오히려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데려오면서 또 단일화를 그게 시도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왜곡이 절차적인 된 게 정당성이 있나? 왜곡이 네. 된 게 처음에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본인이 안 해서 우리는 포기를 했죠. 예. 포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저기 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다가 그때 아마 외부적인 사정들도 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본인이 나서게 된 거지 그 데려와 가지고 후보를 바꿔치기 했다 그거는 있을 네. 수가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 말고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선 당의 노선과 예. 그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 예. 그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당의 어떤 정책 능력 이런 거 네.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지금
우리 당이 사실은 지난 여당 시절에는 뭐 어차피 예. 정부가 주로 이끌어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야당이 된 후에 물론 여당이 워낙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무슨 정책을 낸 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뭐 특별히 없고 그다음에 정책위 기자가 지금 공석이 예, 있어요. 예. 지금 한 달이 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 능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 민주당과 달리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사실은 지금 내부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뭐 예. 이 외부의 전쟁, 그 전쟁이 사실은 경제적인 것과 얽혀 있고 또 미국이 그 과거 동맹 관계에 충실했다가 지금은 동맹이라기보다는 약간 거래적인 관계로 동맹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유럽의 동맹이든 우리 동맹이든 그렇게 네.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심들이 조금 딴 데로 흘러가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네. 이 수권 알겠습니다. 정당이라고 네. 그러죠. 수권이 준비가 된 정당의 모습을 다수의 필요가 네. 있다 이거죠.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책을 꾸려나갈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경력도 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좀 알려진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당에 지금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정책 결정 능력 그다음에 다수의 지지를 받을 정도의 인지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경선이라든가 이게 시작이 된다면은 예. 그거가 이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토론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본인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검증들이 있고 그 결과가 뭐 지지율로 나타날 테니까 후보들 가운데 예비 지금 뭐 당연히 아직 아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전당대 없지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 그 것 이르죠. 같아요. 네, 근데 네. 만약에 그 중에 마음속에 혹시 그래도 한동훈 뭐 이런 분도 나중에 우리 당을 이끌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은 뭐 안 돼요? 한동훈 그 의원은 뭐 지금 우리 당 사람이 아니고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어떤 그 입당이 되기 위해서는 복당이 되기 위해서는 예. 지금 뭐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전제 조건도 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 본인이 그 이 본인의 어떤 그 서사를 위해서 우리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네. 네. 우선 계엄과 관련해서 그 지금 추경호 대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본인은 무슨 국회로 다 소집을 했는데 네. 추경호 대표가 굳이 무슨 당사를 얘기해서 네. 네.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마치 추경호 대표나 당의 다른 사람들은 이 계엄 해제를 좀 방해하려는 네. 듯한 그 태도였다라고 네. 그런 뉘앙스를 줌으로써 오히려 추경호 대표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당도 네.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계엄이라는 게 이게 불법 계엄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탄핵으로 가는 거가 피할 수 없다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그게 확인하는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소추안 자체도 뭐 내란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뭐 어설프게 된 거고 네. 그 네. 근거도 뭐 언론 기사 30장인가요? 그거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하다고 거의 우리 당 대부분이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 끌고 갔던 부분 조기 탄핵으로 그 이게 계엄 10일 만에 탄핵 소추로 끌고 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내 여론이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강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사근이 아직도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윤석열의 좀 강이라기보다 들어요. 탄핵에 대한 네. 이 완전한 청산이 안 된 부분인데 예. 거기서 사실은 이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러나 우리 지지자들이라든지 네. 이런 준비가 좀 필요했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객관적으로도 이 탄핵이 정상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탄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전례로 남겨놔야 된다라든지 이런 정도에서는 아마 합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한 합의와 한동훈 맞다 의원의 이거죠. 복당은 완전 다른 문제 아닌가요? 또? 안 맞은 부분도 있고 그런 네. 식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은 심리적인 저항이 있다. 그렇죠. 볼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네네. 우리 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유보적인 얘기가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당원 게시판을 좀 정리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세요? 일단 어쨌든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명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근데 예. 뭐 정확하게 당원 게시판으로 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당원 게시판 부분에 대해서 그게 확실하게 그 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도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의 그 강한 징계는 이런 현 상태에서 이런 식의 강한 징계는 옳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당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중진들 만나서 당 대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운영 체제를 좀 바꾸자라는 제안이었던 건데 이건 좀 어떻게 그렇죠. 뭐 평가하세요?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중진들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중진으로 따로 만난 게 아니고 예. 네. 그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 뭐 몇 안 되니까 근데 뭐 다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초선 의원도 있었고 여러 의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그 이 뭐랄까요 좀 딱딱한 문제들은 별로 없었고 그 당 대표 문제라든지 당 체질 개선 부분은 아마 그 뒤에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은 아마 만나서 틀림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받아주신 얘기 것 했다 같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 제안에는 좀 일리가 있다 보시나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지금 당 체제라고 관련해 가지고 네.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냐 혹은 더 나가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당 대표를 아예 없애느냐 뭐 이런 문제가 그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선 집단이냐 단일이냐 이런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단일 지도 체제였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왔다가 또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를 좀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봉숭아학당이고 서로 싸우기 바쁘더라.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랑 당 대표 따로 안 뽑고 한꺼번에 다 뽑은 다음에 이제 1, 2, 3, 1등이 1, 2, 3, 10개 투표하고. 집단 지도 체제가 그거죠. 1, 2, 3, 4, 5등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1등하고 2등 특히 거기가 너무 이게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에 강재섭 대표하고 이재호 대표가 2006년도에 그랬고 와, 진짜 그다음에 2013년도인가요? 예. 이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전 대표가 1, 2등을 했을 때 거기도 또 그때 시끄러웠죠. 예,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단 지도 체제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일로 왔는데 지금 또 단일 해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좀 너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표의 힘이 좀 지나치게 강하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상황하고 이런 거를 더 고려해가지고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면은 그런 식의 갈등을 막을 조치가 있는지 네. 단일 지도 체제가 현재 문제라면은 그게 유지하면서 고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아까 얘기하신 그 당 대표를 없애는 부분은 그보다 네. 좀 더 큰 변화니까 그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가 좀 고민이 돼야 되겠죠. 아마 오 시장도 그게 궁극적으로 가는 거지 당장 하자는 거는 네.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내 신천지 문제는 좀 정리가 됐어요? 그 신천지 문제는 요즘에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요즘 뭐 좀 이슈가 되긴 하던데. 예, 국민의힘은 끝났나요, 정리가? 국민의힘은 뭐 저기 이 당원 명부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네. 예. 뭐 어떻게 됐겠죠. 예, 그러세요? 그 경찰 수사 중이다.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수사하고 있는데 뭐 수사할 거리가 있었으면 나왔으면 벌써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때 안 가져갔으니까 네. 그 지금 김민석 그 전 총리가 그걸 예.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네. 근데 그거나 빨리 해야죠. 아니 그 당내 경선 같은 거 하실 때 특정 예. 종교의 뭐 집단적인 당원 가입 내지는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정확하겠네 모르지만 좀 대충 가늠된다, 파악된다 이런 경험 좀 있으세요? 그 뭐 최근에 불거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 말고 그 지난번 22년 경선 때 예. 아마 홍준표 네, 시장 맞습니다. 그때 좀 예. 그때 앙금이 그때 있죠. 네. 그때도 신천지였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홍준표 대표도 신천지 저 교주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을 이만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자기는 안 도와주고 아마 상대편 망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물론 주장하고 계시죠. 예, 예. 네. 그 졌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그 전에는 그냥 선거했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를 다 쫓아가지요. 기독교계도 쫓아가고 불교계도 쫓아가고 아, 그다음에 거기서 뭐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정치인들이 쫓아가서 쫓아가죠. 도와달라고. 그렇죠. 네.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신천지는 뭐 저는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아하. 그 아마 신도가 특히 영남 쪽에 좀 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이제 몰려와서 집단 가입해 윤석열을 밀었다. 뭐 그런 게 이런 이제 얘기였죠. 홍준표 시장의 네. 전 시장의 주장이죠. 네. 네. 좀 어, 튀는 얘기 하나 네. 그냥 여쭤보려고. 오선 중진 의원이시고 선거를 너무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 뭐 우리 당 당대표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뭐 지금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은 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약간 이 반대 측에 서 있는 정청래 그 전 대표가 네. 통상적으로는 지금 집권 1년 남짓된 상태니까 거기 뭐 얘기가 안 돼야 되는데 예. 그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여기서도 또 다시 이제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데 강성 당원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측을 네. 그 조금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최근에 뭐 여론조사상으로 당원들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제법 이기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조금 안개 속이다. 그러면 네. 8월 1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KSOI 조사에서는 예. 정청래 대표가 전체 이제 일반 유권자로 봤을 때 조금 앞섰는데 당 지지층으로 또 따져보니까 국민의힘 사람 지지층들이 또 정청래 대표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그게 아무래도 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니까. 각을 세우는 부분이니까 평소에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지 당연히 않겠지만 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인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네. 당원이 아니라 지지층만을 놓고 분석을 할 때도 정청래 대표 뭐 조사 따라 좀 다르긴 네. 하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좀 앞서는 이게 쪽으로 나온 몇 것 가지 현상들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강성 지지층의 지지도 받고 또 이제 일종의 역선택 지지도 약간 받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저기 민주당 지지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역선택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당 대표가 그래도 조금 더 대화하기에 아니면 뭐 좀 상대하기에 더 유리하다 내지는 더 편하다. 누구가 더 그렇습니까? 뭐 대화는 주로 원내 대표들끼리 하고 하지 당 대표들끼리는 뭐 많이 대화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정청래 후보 쪽을 지지하는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인다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또 힘들게 모셨으니까 네. 또 여당 정부 또 비판하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부나 여당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어제 있었던 부동산 토론 혹은 뭐 ETF 사태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격 포인트 같은 게 예. 어디가 제일 좀 문제입니까? 뭐 지금 유시빈 이 작가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예. 아, 예.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뭐 뭐든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필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잘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도 이게 과거에 다수당으로서 야당 시절에 지나치게 몰아붙였던 그 행태가 전혀 그 고쳐지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제는 국민들을 전체 국민이 네. 그 사람의 국민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을 보고 우리 사회라고 얘기할 때도 그 뭐 좌파 진보 진영만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선 그 보안 수사권 문제, 보안 수사권 문제. 예. 그러니까 검찰 해체 부분이라든지 예.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다 문제가 있었고 그 보안 수사권에서도 물론 그 이재명 대통령은 뭐 약간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보안 수사권 자체는 그거 인정을 해봐야 검사가 뭐 새롭게 그걸 가지고 그 전면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갔듯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만 맡겨놨을 때 문제가 되는 거를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역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를 이렇게 같은 부분 이런 부분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뭐 맞는 식으로 계속해서 몰고 나가는 거는 그건 뭐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한미 관계가 그 얼마 전에 강경화 그 대사가 급거 귀국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쿠팡 네. 갖고 왔죠. 예, 쿠팡도 있지만 그 쿠팡은 드러난 그 현상에 예. 불구하고 거기 숨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평소 대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신망을 줬던 미국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그 사람들의 눈에서 특히 마가 세력 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좌파적이고 친중국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실제하고 그 맞든 안 맞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이제 관세 문제 다시 불거졌죠. 네. 관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안보 문제도 그 이 북중로가 다시 뭉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미 관계는 좀 튼튼해야 됩니다. 동맹 관계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심지어 중국 쪽에 접근하더라도 오해를 받지 않고 그 미국하고 오해를 받거나 뭐 또 경우에 따라서 퍼리시다 이가 증거를 받지 않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긴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 지금 한미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긴밀하지 않다고 보죠. 근데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는데 네. 지금 최근에 다시 이 강경화 대사가 다시 오고 네. 그 이 트럼프 발언 중에서 우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게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이제 관세 문제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이번에도 보면은 유럽 쪽은 한 10% 정도가 되는데 조정해서 우리는 12.5%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에 특히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타격을 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 증거가 될 수가 그런데 있겠죠. 일본이라는 미국과 정말 친한 나라도 12.5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뭐 특별히 더 불이익을 받았다기보다는 미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그냥 12.5 정도 유럽 받은 것 같고. 쪽은 그래도 10%가 유럽은 있기 뭐 때문에 수출액이 아주 큰 나라들이 뭐 있진 않잖아요. 뭐 유럽은 통으로 EU로 하겠죠. 네. EU로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조선 문제도 그렇고 반도체도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그렇고 네. 그 미국의 그러니까 마가 그레이터 게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조금 더 우호적인 것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일본은 사실 그게 줄 수 있는 거가 별로 없죠. 솔직하게 뭐 돈 정도나 많이 줄 수 있을까? 뭐 투자죠 돈이라는 네. 건.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가 아주 건강해 보이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경제적으로도 주식이 주가 지수가 뭐 한 3천 근처에서 지금 네. 오늘 보니까 좀 떨어져서 7천 밑으로 오늘 내려왔던데 또 사이드카 나왔습니다. 그게 좀 올랐다는 거 외에는 네. 이게 획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가 지금 호황들인데 반도체는 이 정도 들어와서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수요가 많아졌고 또 우연히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초강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네. 나머지 산업에서 우리가 그 지금 뭐 이 발전을 가지고 왔다라든지 이런 거가 우리 좀 저기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 그럼 아직 나온 거 아무것도 없죠. 아니, 우리나라 정도로 포트폴리오 있는 나라도 별로 없죠. 뭐 중화공업 뭐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만큼 갖춰져 있는 나라도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 부분은 그 뭐 기업들이 잘해서 잘 유지가 나가 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어떤 이유에서 꺾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지금 중화학 공급 중에서 철강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석유화학 아시다시피 그 지금 뭐 중국이 워낙 이제 많이 빠르게 그렇죠. 치고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좀 어려운 네. 상황이죠. 그다음에 기타 자동차도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세 문제랑 주로 영향을 받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게 오로지 지금 증시를 좀 부양을 시키겠다는 그래서 그 뭐 이 젊은층들 소위 뉴 이재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거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네.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증시 구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그 네.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했더니만 그게 불과 이제 한 몇 주 만에 5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 네, 7월 네. 말 아닙니까? 이제 2달도 안 된 기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네. 다시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3조 들어갔다는 예, 거죠. 이게 예. 증시의 전체 뭐 본인들은 그 정책 결정자들은 뭐 청와대도 그렇고 네. 우리 금융위도 그렇고 이게 증시에 더 또 많이 돈이 들어가서 우리 증시가 더 활성화되고 이걸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증시를 망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그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제 외국에는 다들 그런 단위 종목 레버리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국 가서 그걸 하더라. 차라리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적어도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그건 좀 줄지 않겠냐는 그 기대에 이제 도입한 것이었고 다만 이게 조금 부정적 효과로 증시의 위아래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어 놓은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네. 그 뭐 우리 이게 특히 증시 부분에 있어서 3프로 TV도 하셨으면 네, 그래서 네, 네, 네.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네. 이게 지금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냥 ETF도 예. 아니고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투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네. 외국에서도 그렇게 그 추천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 같은 거하고 비중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이죠. 예.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레버리지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의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들이 삼성전자하고 SK만 몰리게 되니까 다른 종목의 주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그 뭐 안 그래도 미국 나가서 저 살 걸 우리나라에서 하자. 우리나라도 하필이면 그런 종목으로 단위로 묶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 돈이 더 투기적으로 몰리고 그다음에 증시는 더 어려워지고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우리 아까 사이드카가 네. 한 올해 만들어서도 거의 40번 정도가 발동이 됐다 그러던데 한 30번? 그게 네. 문제는 한 방향으로 사이드카 하면 또 그나마 나은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뭐 이 며칠 걸로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졌죠. 너무 커지죠.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면은 그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그 이렇게 투자자의 거대 저기 손실이 커지고 네.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 불안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보완책을 좀 내긴 이게 하더라고요. 우선 뭐 네. 7월 얼마 전에 좀 냈던데 네.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네, 좀 더 네, 네. 지켜보고 네. 필요하다면은 더 강한 대책들이 아. 도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당장 이거를 뭐 폐지하자 이런 건 아닌 거죠. 국내 우리도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일 네. 종목 레버리지는 저는
없애야 한다고 보세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ETF 같이 좀 여러 가지를 바구니에 넣어서 하는 그 지수 네. ETF 같은 경우는 뭐 좀 괜찮은데, 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상장된 거 없애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그 페이드아웃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것을 좀 제한하고 이러는 거는 이미 조치가 나온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참 어저께 저도 보다 말다 했는데 하도 길게 해가지고 그것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3시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결국은 그 우선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나올 거가 다 맞나 싶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과거에 그 진보 정권에서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공론화 뭐 하고 이럴 때 원전 있었지 폐지 이런 않습니까? 폐지와 것들이요. 관련해서 예. 또 이것도 뭐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런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결론이라고 한다면 세금 올리는 것. 그렇죠. 공급보다 세금으로 막겠다. 수요를 역시 막겠다. 거기에는 이제 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이게 결국은 네네. 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 사실 지금 부동산의 많은 문제가 투기의 많은 문제가 사람들이 똘똘한 집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똘똘한 집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뭐 집 증가 수가 이게 뭐 많지 않다 뭐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저기 좀 부정적이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만 똘똘한 집들이 몰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에는 저기 혼재하죠. 이촌동이라든지 한강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 똘똘한 집들이 많고 그 외에 이 지역에는 굉장히 저기 안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용산이 진짜 편차 크죠? 편차 큽니다. 진짜 100억짜리 아파트들도 많고. 예. 200억짜리 가는 것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나이원, 뭐 한남동. 거기 용산이니까. 예, 이런 네네네. 데는 그렇게 간다는데 그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용산 특성상 거기를 재개발 재건축해 놓으면은 다 똘똘한 집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 똘똘한 집들이 문제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아유, 몇십 년째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집들을 조금 이제 투기할 필요 없이 거기가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역시 뭐 공급이 답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공급이 답이죠. 네. 이게 뭐 수요 공급 공급할 땅은 있어요? 땅들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도 준공업 지역을 좀 풀자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 우리 오세훈 시장은 좀 반대인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금 그 준공업 지역 중에서 실제 서울의 공업 기반을 제조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공업 지역은 놔둬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 용적률도 좀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하고요. 네. 요건 이제 뭐 길게 나눌 예, 말씀은 예.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공급 자꾸 늘리는 게 결국은 그러면 집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괜찮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지방에서도 서울 들어오려는 대기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럼 서울의 밀집만 더 혹시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이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네. 그러니까 서울 수요 부분, 집값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우려가 뭐 일리가 있다고는 보이지요. 그러나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모든 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으로 이 괜찮은 주거지역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똘똘한 집들이 충분히 많아지면은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되진 않을 계속해서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공급 부족으로 혹은 수요에 비해서 네. 너무 작아가지고 네. 물건이 너무 작아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거는 떨어지게 되겠죠. 혹은 특정 뭐 구의 쏠림이나 이런 건 좀 없어질 수 그런 것도 있다. 없어지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충분히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긴 하나 비교적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아니,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아니 쉬질 않으셔갖고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네. 불러주시면 다음에 네. 나와서 아, 그때는 제가 많이 듣죠. 아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또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말 많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